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이슈, 바로 부동산 관련된 이슈인데요. 특히나 이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자산 그리고 사는 곳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성공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이 심리적인 요인까지 작용되는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연속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요, 이 부동산 시장에도 침체기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혹은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좀 소중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키글로벌 리얼티 미국 부동산의 김효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부동산 회사인 턴키 글로벌 리얼티를 경영하고 있는 김효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효지 대표님이 나와주신 만큼 저희가 오늘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국내에서도 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미국 부동산의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5월 경만 하더라도 여전히 슈퍼셀러 마켓으로 가격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었는데요. 6월 중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서서히 마켓이 냉각화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7월, 9월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마켓은 빠른 속도로 축소되면서 당연히 유효 수요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워낙에 강활한 국가이기 때문에 50개 주마다 부동산 주기 순환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이미 바이어 마켓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팽팽한 밸런스 마켓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긴장된 균형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부동산 주기가 다른 거는요, 인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냐, 인구가 빠지는 곳이냐에 따라서 유효 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주기 순환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국에서는 2010년도 이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져 온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로 심각한 공급망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공급량의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9월 현재 미국 조지아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에 있는 인벤토리 양이 2개월씩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밸런스드 마켓이라고 하면은 인벤토리 양이 6개월치가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의 공급량에 비해서 아직까지 모자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은 아직도 부족 상태로 이어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의 주기를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매 시장은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효 수요가 축소됨으로써 당연히 매매 시장의 사이클은 좋지 않은 사이클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유효 수요가 매매 시장에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 시장으로 수요가 몰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고 임대 시장의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당연히 임대료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함으로써 이미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한테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마켓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실업률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미국 전국 기준으로 하여 실업률은 3.7%,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하면 2.8%로 완전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지역마다 주기가 좀 다른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이 미국 부동산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요즘처럼 침체된 상황을 이전에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21년 동안 부동산 전문 일을 해오면서 네. 한 번에 완전한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경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시장 사이클에서 네. 긴장된 균형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비교를 했었을 때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은 그런 침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 가장 겪은 가까운 위기가 2008년 금융 위기인데 그때랑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침체 단계는 아니다라고 네, 봐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네. 합니다. 이 한국 부동산 그리고 미국 부동산 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을 비교해 봤었을 때 미국 부동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민 정책, 두 번째는 금융 정책, 세 번째는 세금 제도, 그리고 네 번째는 현금 흐름. 이 4가지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은 각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유효수요로 추가되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융 정책인데요. 미국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관계되는 제도가 거래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현금 흐름 부분인데요. 네. 한국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나 중심을 두는 거는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둔 투자가 대부분이라면 미국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선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크게 4가지 차이점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한국은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이 미국 부동산에서는 현금 흐름의 극대화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고 난 이후에 또 궁금하실 분들은 사실 미국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 거리만큼이나 이 마음의 거리감도 좀 커지실 것 같습니다. 그 접근성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좀 한국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쉽게 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을지 실제 좀 체감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좀 진행하고 계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 실제 데이터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네. 지난해 2021년 한 해 동안 105개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네. 개인으로 530억의 그 판매 실적을 거두면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10%가 한국 거주 투자자로부터 거래가 성사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높은 비율의 그러니까 네. 한국 투자자분들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네. 10%나 되는 투자분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신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전체적인 그 외국인 투자 협회의 자료를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많이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만 가지고 봤었을 때 6조 원에 달하는 국제 투자자의 자본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 국제 투자자에서 넘버 원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캐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 네 번째가 멕시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국 순인데요. 이 순서는 실질적으로 2022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거고 2020년, 2010년도로 올라갔었을 때는 이 다섯 개 국가가 거의 1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고금리 시대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시대에도 미국 부동산에 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보통 많이들 질문하시는 네.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투자의 적정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이러한 단계를 지속적으로 순환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점이 이런 확장의 끝자락에서 침체기로 넘어가는 이제 그 과정, 공급과잉 과정에서 보통 긴장된 균형 상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투자의 적기를 말할 때는 공급과잉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침체 그리고 회복의 어느 단계까지가 우리가 바이어 마켓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의 어느 시점에서 확장기 그리고 공급가의 어느 시점까지는 셀러 마켓이 이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는 투자의 적정 타임에는 바이어 마켓일 때가 적정 타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정 시기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침체기 때는 당연히 가격이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보통 그 부동산 투자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부채, 대출을 끼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침체기에는 대출을 받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서류 심사 과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침체기 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침체기를 활용해서 회복기 전후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임대료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확장기의 어느 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또 투자 적정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아우러져서 우리가 투자 적정 타임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 투자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환율 변동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국제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국가의 네. 자본 이익보다도 실질적으로 환율에 대한 차익에 의한 수익이 거의 3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할 국가에서 얻는 자본 이익과 더불어서 환율 차익으로 보는 그 이익을 더한 금액이 실질적인 국제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제 투자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반드시 민감하게 검토하시고 투자의 적정 타이밍을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환율이 현재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네, 아니다 좋은 상황이 보니까 아니죠. 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환율로 갔을 좀 때 시기 좀 기다렸다가 예, 좀 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또 주시하시면서 이해해보고. 적정 타이밍을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도 정말 중요할 것 네. 같고 지금 다들 금리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이 금리 하나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투자 사이클, 네.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좀 관심도 더 가져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는요. 오늘 투자 시각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인 미국 부동산에 대한 원리를 좀 알아보고 그 견해를 넓히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 이게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하면 단순히 한 분야가 아니라 뭐 단순히 주택 매매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를 뛰어넘어서 좀 다양한 범위가 있을 텐데요. 이 미국 부동산 시장의 범위와 좀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부동산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예, 부동산은 부동의 자산이면서 유형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면서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사업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단순 주택 매매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산 관리, 부동산 임대, 그리고 부동산 토지 개발 등 그 영역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유형별로도 봤었을 때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형 부동산,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수익 창출과 더불어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용 부동산, 그리고 토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등급에 따라서, 즉 A 등급, B 등급, C 등급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보여주는데요. 이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시장은 자본 이익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미국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은요, 이 현금의 흐름, 이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 차이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표님께서는 특히나 이 미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로 거래도 좀 진행해 주셨고 또 관련된 수상도 정말 많이 하신 거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시면서 이 미국 부동산 시장 어떤 점이 좀 매력 있다라고 좀 느끼셨을까요? 네. 미국 부동산의 매력은 바로 네. 무한한 현금 흐름의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21년 동안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있는 실수요자분들과 투자자분들하고의 실제 거래를 통해서 나름대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핵심 원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류 사회에서 미국 부자들이 왜 정말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미국의 현명한 투자자들이나 미국의 부자들은요, 끊임없는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보통 투자를 할 경우 부동산 자산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수동소득 창출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한다는 거에 중점을 둔다는 거를 제가 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수동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개선, 레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개선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킨다는 건데요. 현금 흐름은 인위적으로 투자자가 개선을 통해서 임대료를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공실률을 낮추게 됐을 때에는 현금 흐름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순운용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자산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은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고 현금 흐름 증가 상태에 자산의 가치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승된 자산 가치를 활용하여서 현금 인출 재융자를 또 활용하는 거예요. 또 부채를 또 활용하는 네.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투자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고 회수한 자본금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동소득을 만들고 네. 그리고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인출된 현금은 또 세금 면제가 된다는 거고 새로이 생성된 재융자 부분에서 대출 이자 부분은 또 세금 공제를 받아요. 와.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네. 재투자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부의 전략인 거거든요. 네. 네. 자산 가치 늘리고 세금 공제를 받고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다섯 번째로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자산을 증식시키고 증식된 자산을 온 힘을 다하여 지킨다는 거죠. 예.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세금 인센티브를 모두 활용해서 자산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지켜나간다는 네. 것인데요. 미국의 세금 인센티브는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중산층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자산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미국 부자들은요. 주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산 증식을 하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 중에서도 주로 LLC 유한 책임회사, 예, 리미티드 유한 책임회사를 통해 가지고 보통 자산을 많이 지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은 제한적인 채무의 의무를 가지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 자산 무엇보다도 개인 자산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재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지키는 거고요. 그 여섯 번째 공통점은 저는 너무 놀란 사실은 네.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주식이나 그 채권 같은 무형 자산은 실질적으로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개런티를 받을 수가 없으니 이런 유형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그게 아파트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임대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산의 손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걸로 통해서 자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산을 증식시키고 자산을 지키고 그러한 모든 것을 세금제도, 금융제도 그리고 보험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지킨다는 거라는 거죠. 네, 그 네.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자산이 자산이 되고 또 그 자산이 새로운 자산을 만들고 해서 정말 너무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주식시장과 연관해서 이야기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하면 바로 리츠 섹터에 관련해서 이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 이 부동산 시장과 리츠 섹터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간접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의 방법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하면서 투자자 스스로가 모든 거,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리츠와 같은 간접 투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전체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주식을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산 만큼의 대한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그런 간접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과 아니면 간접적으로 리츠 섹터에 투자하시는 방법 각각 좀 어떤 매력이 좀 다를까요? 네, 일단 이런 전통적인 투자, 직접적인 투자는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죠. 네. 이제 장점은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게 세금 혜택, 네. 예,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지속적인 수동수동 찬출할 수 있는 네. 현금 흐름, 예,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네. 거고, 예, 그리고 부채를 활용하여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고, 부채를 또 활용해서 네, 그게 활용해서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부채를 어떻게 활용해서 또 수익을 창출시킬 네. 수 있는지. 네. 네. 그리고 임대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자체는 불변이죠. 네. 예, 한번 정해지면은 이제 그대로 가는 경우니까요. 자, 그리고 단점인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좀 높다.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높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책임이라든지 의무가 좀 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급성이 낮다. 즉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또 간접 투자의 좀 장단점도 있을까요? 네. 간접 투자, 리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한다면은 리츠에 대한 장점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삼으로써 거기에 따른 배당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내가 부동산이라는 그러한 영역에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이죠. 내가 원할 때는 쉽게 팔고 나올 수가 있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단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일단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리츠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받는 그 수익에서 90%가 배당금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남는 그 10%만큼을 가지고 재투자로 해서 자산을 증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장의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리츠가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식의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장단점 좀 명확히 구분해 주셨는데요. 이 각자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고 그 매력도도 정말 달라서 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꿀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나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달라지는 절차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분들과 이 한국 투자자분들의 절차가 좀 달라질까요? 절차는 미국 내국인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한가요? 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성공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네. 뿐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국인들과 그리고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은 일단은 먼저 지역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전통한 전문 부동산 공인 회계사님을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외국인 융자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아니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은행 잔고 준비서를 일단 준비를 하셔가지고 담당 부동산 전문인에게 일단 제출을 하셔서 네.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매물을 선정하시게 되고 그리고 오포를 작성해서 오포가 수락이 되면 그 뒤에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그때 송금의 과정이 들어가겠죠. 네. 계약금을 송금해야 되니까요. 예, 그 뒤로 인스펙션을 하게 돼 있죠. 집에 대한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인스펙션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인스펙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네. 예, 그 다음에는 그 외에 또 다른 조건부 조항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또 합의를 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매수인의 융자가 최종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직감정을 또 하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다음의 절차는 잔금을 송금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또 송금 절차가 두 번째 나오게 되죠. 네. 예, 잔금을 송금하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 클로징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네. 일단 취득 절차는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송금 절차에 있어서 한국 거주 투자자 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느냐 또는 법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송금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로 하시는 경우에는요. 일단 절차가요. 먼저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보냈을 때 외국한 은행에 가셔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일단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로징 전에 잔금을 보내는 과정에서는요. 외국한 은행에서 마지막 잔금을 보내는 과정에서요. 필요한 서류가 계약서, 직감정서, 그리고 외국인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융자 관련 서류 등을 같이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것은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법인 자격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송금의 과정이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셔야 되고요. 예. 먼저 설립하고. 네. 설립하고 나서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법인 계좌로 송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해외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작성해서 외국한 은행에 제출하시고 그 돈을 송금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법인 계좌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절차로 부동산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차 관련돼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열심히 챙겨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더 들었고요. 네. 또 우리 한국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고민되는 점들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부동산 시장에 정말 혜택이 많고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일 텐데 과연 나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네. 점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 분들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혜택 또한 미국 내국인과 네. 같습니다. 단 납세자 번호를 미국 국세청에서 발급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내국인들과 똑같이 세금 보고를 하시기만 하시면 미국에 있는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부동산 투자 혜택의 세금 혜택이 또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미국 부동산 투자 시에 세금 혜택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질문을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 인센티브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보통 미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 소득에 관한 소득세 부분에 관한 세금. 네. 두 번째는 팔았을 경우 양도 소득에 관한 세금. 이 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아까 네. 전에 그러면 부동산을 좀 분야별로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세금 혜택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셨을 경우에 우리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은 모게지, 그러니까 융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을 경우에는요. 1년 동안 상환되는 대출 이자 부분에 있어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산세도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을 당시에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했던 디스카운트 포인트 그 부분도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 자금이 2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를 나머지를 받는 경우에는 모기지 융자 보험이라는 거 있어요. 네. PMI.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거주용 부동산 세금 혜택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럼 이 중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좀 따로 있을까요? 거주용 네, 부동산의 거주용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좀 면제할 수 있을까? 네. 거주용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 5년 동안에 2년 동안만 네. 그 집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요. 1인 집 소유자의 경우는 25만 달러, 네. 부부 통합으로는 50만 달러까지 세금 면제가 됩니다. 아, 네. 그런 방식으로 이 양도소득세를 좀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 부동산의 다른 형태인 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는요. 네. 세금 혜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주용 부동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는 부분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즉 1년 동안 상환되는 대출 이자 부분, 재산세, 각종 사업 운용 비용, 수리비 등등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런 혜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건물이 마모되는 부분을 우리가 가치로 환산하여서 그 부분을 세금 공제를 받게끔 해준다는 것인데요. 보통 임대용 부동산이라도 이런 아파트 같은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27.5년 그리고 쇼핑센터 이런 건물들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39년 동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부동산 부자들은 그 많은 세금을 이런 중산층보다도 더 적게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감가상각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지금 매력적인 세금 혜택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거주용 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에 이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평생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세청 세금 코드 1031 Exchange라는 제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고요. 빈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의무는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은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부동산은요, 좀 큰 자본이 좀 묶여 있다라는 네.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시다가 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실 경우에 네. 좀 대응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네. 한국은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이다 보니까 일단은 돈이 필요하면은 파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팔고 나면은 자산은 없어지고 또 세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미국에서는 보통 선호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동전자산 교환이라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용하는 게 부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돈이 필요한 경우는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을 통해서 상승된 자산 가치에서 현금 인출 재융자를 활용해서 자본금을 회수하고 회수한 자본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리고 인출된 현금은 어차피 세금 면제이고 새로이 생성되는 재융자의 이자 부분은 또 세금 공제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한 세금의 인센티브 그리고 이러한 금융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재투자가 반복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금은 우리가 그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윤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부채를 활용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렇게 자본도 정리가 되고 다양한 세금 혜택까지 정리를 좀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러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투자 지역 선정인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투자 지역을 선별하는 좀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 지역 선정 포인트는 바로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워낙에 가난한 국가, 광활한 국가고 그리고 50개 주마다 인구가 유입되느냐, 인구가 빠지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주기순환이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러한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같은 이미 생성된 지 오래된 대도시일 경우에는요, 코로나 이전부터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속하게 인구가 빠지고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은 이런 이선 도시인 지역에서는 즉 애틀란타, 오스틴, 달라스, 휴스턴, 피닉스 같은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는 인구가 유입되는 곳을 찾아서 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역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지역 시장에서도 또 인구의 흐름을 또 파악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빠지고 있고 어느 지역이 또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는 그 지역의 전통한 부동산 전문의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지극히 지역성을 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통한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한인들의 인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한국 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이 좋은 지역,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시기 때문에 한국 분들께서 유입되는 곳은 그만큼의 지역이 좋은 곳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포인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미국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지역 설정. 이 지역 설정에는요, 이 인구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좀 생소한 분야이셨을 수 있는 이 미국 부동산 시장. 오늘 저희 방송 속에서는요, 이 미국 부동산 시장과 그 투자 방법까지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좋은 이야기 중에서도 좀 주의해야 할 점까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의 포인트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고려해 보셔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5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요. 먼저 미국 부동산 투자 핵심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어느 유형의 부동산이 뜨고 있는지 어느 유형의 부동산이 지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적절한 부동산 유형의 투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의 적정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민감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제 투자자일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시장 사이클과 더불어서 환율에 대한 변동까지도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투자 적정 시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민감하게 주시를 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시장 사이클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유형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리스크 제로인 투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있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효지 대표님과 함께라면 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원리뿐만 아니라 유의해야 할 점, 그 점까지도 단단하게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정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오늘 저희 방송 시간을 통해서 이 새로운 미국 부동산 시장의 견해와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단단히 가져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에 더 단단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